그 반지 저희 엄마가 평생 목걸이에 걸고 계신 거랑 문양이 똑같아요. 면접장에 던져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서해그룹 회장 남궁준. 30년 동안 손가락에서 빼지 못한 반쪽 반지를 끼고 살아온 남자였어요. 왜 끼고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28살 면접 지원자 강희솔이 그 반지를 알아본 겁니다. 자기 엄마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요. 주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노린 정교한 함정이라고. 그래서 이소를 합격시켰어요. 24시간 감시하며 배우를 캐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작 함정을 판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해그룹 본사 52층 면접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장에 앉아 있는 남자는 보통 임원들이 아니었어요. 업계에서 얼음사자라 불리는 남궁준 회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주는 면접 지원자들의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차갑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오른손 약지에는 평범하지 않은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은빛 반지였는데 자세히 보면 반쪽만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형태였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이후 준의 약지 관절은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반지는 그 부푼 살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로 손가락을 절개해야만 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주는 한 번도 반지를 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뺄 수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사고 이후 30년 동안 반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걸 빼면 안 된다는 두려움만은 본능처럼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마치 이 반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빼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늘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28살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강희솔이었습니다. 이솔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는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무표정하게 입을 열었어요. 지원 동기가 특이하지 않군요. 다른 회사와 비교해 우리 회사만의 차별점을 말해보세요. 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솔은 가까스로 입술을 떼며 대답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솔의 시선이 준의 오른손에 고정됐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솔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이솔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러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하지만 이솔은 대답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반지, 저희 엄마가 평생 목걸이에 걸고 계신 거랑 문양이 똑같아요.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반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언급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반지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그는 억지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이솔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하지만 주는 그녀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이 반지를 알지? 불가능해. 이건 분명 함정이야. 준의 뇌리에 지난 30년간 겪었던 수많은 음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보낸 스파이, 친인척들의 재산 다툼, 정적들의 끊임없는 견제. 그는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헤쳐나온 사람이었어요. 누가 저 여자를 보냈지? 도대체 누가? 주는 이솔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솔은 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목덜미가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합격 여부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솔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지원자는 합격시켜. 네. 하지만 아까 태도가. 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말 못 들었나? 강이솔 합격이야. 비서실 막내로 배치하고.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준은 홀로 남은 면접실에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지가 다시 한번 반짝였어요. 30년 동안 그를 올가맨 이 금속 조각. 왜 이걸 끼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빼면 안 된다는 공포만 가득한 이 저주 같은 물건. 도대체 누가 보냈지? 준의 속삭임이 텅 빈 면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이솔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던진 그 한마디. 엄마가 평생 목걸이에 걸고 계신 거랑 똑같아요. 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강이솔이라는 여자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 그녀가 가진 비밀을, 그녀 뒤에 숨은 배우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 주는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안팀장 당장 올라와. 강이솔이라는 여자, 출생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 파악해. 24시간 이내로. 전화를 끄는 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솔은 서해그룹 비서실 막내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면접에서 실수를 했는데도 붙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강이솔 씨,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비서실장이 안내한 자리는 회장 집무실 바로 앞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의 책상이 훤히 보이는 위치였어요. 이솔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신입교육은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업무 지시 있을 때까지 대기하세요. 비서실장의 말에 이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면접 때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엄마 반지 이야기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했을까? 이솔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가 엄마 해숙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게 생생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솔아, 그 회사 다니지 마. 엄마가 처음으로 이솔의 취업을 말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딸이 좋은 직장 잡기만을 바랐던 엄마가 대기업 합격을 반대한 거예요. 왜요? 엄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그냥 안 돼. 다른 데 알아봐. 하지만 이솔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해그룹은 이솔에게 너무나 큰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 회장님의 반지가 정말 엄마 것과 같은 건지. 강이솔.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솔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준이 집무실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준의 명령에 이솔은 떨리는 다리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준은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이솔을 내려다봤습니다. 면접 때 한 말 기억하나? 이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실수? 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약지의 반지가 다시 한번 이솔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반지 말이야. 내 엄마가 가지고 있다는 그 반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이솔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정말 누가 너를 보냈지? 준의 질문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솔은 눈이 커졌어요. 아무도 안 보냈어요. 저 그냥 취업하고 싶어서. 거짓말. 준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솔은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 반지를 내가 우연히 알았다고? 말이 되나? 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솔을 사기꾼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니, 확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거든요. 만약 이솔의 말이 진짜라면, 만약 그녀의 엄마가 정말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준이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의미했으니까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준은 냉담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를 합격시킨 건 널 믿어서가 아니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지. 준의 말에 이솔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분간 내 눈앞에서 일하게 될 거야. 24시간 감시 받는다고 생각해. 내가 누구와 연락하고 어디를 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만약 수상한 행동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땐 경찰에 넘긴다. 이해했나? 이솔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은 손짓으로 그녀를 내보냈어요. 이솔이 집무실을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자기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취업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솔은 가방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감시한다고 했잖아요. 전화 내역도 다 확인할 거예요. 이솔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 집무실을 바라봤어요. 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그 불길한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그 반지가 대체 뭐예요? 이솔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솔의 첫 출근, 그것은 자유가 아닌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솔이 입사한 지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해그룹 전무실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형님, 그 여자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남국민 전무가 준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은 준의 사촌 동생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준은 차갑게 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의 소리요. 비서실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회장님이 신입을 특별 대우한다고요. 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혹시 그 여자가 형님 약점을 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하셔야죠. 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솔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에 대해서 민이 집무실을 나오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짜여 있었어요. 민은 3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의 가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사고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런데 이솔이라는 여자가 나타나 반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살아남아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였죠. 저 여자를 없애야 해. 빨리. 미는 곧장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강이솔의 사물함과 가방을 조사해야 합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어요. 전무님, 그건 좀. 회장님 지시야. 당장 움직여.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감히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이솔은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팀 직원 4명이 비서실로 들이닥쳤어요. 강이솔 씨,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솔은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났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안팀은 이솔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가방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왜요? 정기 보안 점검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이솔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안팀원이 가방 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지갑, 수첩. 그런데 가방 밑바닥에서 작은 외장하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제 거 아닌데요? 그럼 누구 겁니까? 당신 가방에서 나왔는데요. 보안팀장이 외장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서해그룹의 최신 반도체 설계 도면이 떴어요. 극비 자료였습니다. 이건 대체... 이솔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보안팀장이 곧장 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준은 회의실로 내려왔어요. 문이 열리고 준이 들어서자 이솔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누군가 넣은 거예요. 하지만 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이솔을 냉담하게 내려다봤어요. 증거가 명확하네. 아니에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솔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시 반지는 접근을 위한 미끼였군. 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솔이 자신을 속였다고 확신했어요. 아니,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보안팀장, 경찰에 신고 준비해. 회장님, 안 돼요. 이솔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은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복도에서 민이 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제가 미리 경고했었죠. 준은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민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1단계 성공. 회의실에 홀로 남은 이솔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저 엄마 반지와 똑같은 걸 봤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때 이솔의 머릿속에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사하지 말라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알고 있었던 걸까? 이렇게 될 줄? 이솔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석양이 회의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솔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민이 준비한 함정은 이제 겨우 첫 번째 단계였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보안팀은 이솔의 사물함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이번엔 민이 직접 참관했어요. 좀 더 꼼꼼히 확인해봐. 한 번으로 끝날 리 없어. 민의 지시에 보안팀원이 사물함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옷가지를 꺼내고 신발을 확인하고 서랍 밑바닥까지 살폈어요. 그리고 마침내 뒤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보안팀장이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보안팀원이 급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1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은 입꼬리를 올리며 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강이솔 사물함에서 현금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즉시 올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은 곧장 보안팀으로 내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현금 뭉치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강이솔의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준은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새 돈이 아니었어요. 오래되고 구겨진 지폐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 모아둔 것 같았어요. 착수금이군. 준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이 재빨리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산업 스파이들이 받는 성금이죠. 정보를 빼내면 나머지를 주는 겁니다. 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이솔이 완벽한 사기꾼이라고 확신했어요. 반지 이야기로 접근하고 회사 기밀을 빼내고 거액을 받은 거라고요. 강이솔을 불러. 잠시 후 이솔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돈 뭉치를 보자 이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건 뭐예요? 내 사물함에서 나왔어.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돈 본 적도 없어요. 이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은 냉소를 지었어요. 어제는 외장하드, 오늘은 현금 1억 원.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회장님, 저는 정말. 됐어. 오늘로 해고야. 경찰 조사 끝나면 고소할 거니까 준비해. 준은 더 이상 듣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후 6시 이솔은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저 여자 스파이였대. 1억 원이나 받았다면서? 회장님 반지 이야기로 접근했다던데? 이솔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솔은 산동네에 있는 엄마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자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깨끗이 세탁소라는 글씨가 발에 있었습니다. 엄마. 이솔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해숙이 다림질을 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눈물 자국을 보자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솔아, 무슨 일이야? 이솔은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겨우 말을 꺼냈어요. 해고당했어요. 저를 스파이라고 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말했잖아. 그 회사 다니지 말라고.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밖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차에서 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이솔을 미행해 온 거였어요.
준은 세탁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 오래된 다리미와 세탁기, 벽에 걸린 손님들의 옷까지 가난한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이솔과 해숙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런 가난한 집안이라면 충분히 돈에 팔릴 수 있어. 준은 이솔과 해숙이 돈 때문에 자신을 속이려던 비천한 인간들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른손 약지의 반지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준은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강희소를 경찰에 고소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지에 낀 이 저주 같은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준은 차 안에서 세탁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보낸 지 이미 2시간이 넘었어요. 왜 이러고 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빗물이 차창을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어요. 준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세탁소 창문 옆으로 다가갔어요. 창문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이솔과 해숙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저녁 식사 대신 뭔가 반짝이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반지였어요. 해숙의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 펜던트였습니다. 해숙이 목걸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였어요. 두 모녀는 반지를 가운데 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요. 해숙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해숙의 가냘픈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슬픔을 간직한 사람처럼 깊은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엄습했어요.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귓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비명 같기도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명이었어요. 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어딘가에 묻혀있던 기억이 깨어나려는 것처럼요. 이게 무슨... 준은 다시 창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숙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른손 약지의 반지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고통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저들의 연극이야. 준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 가난한 모녀가 자신의 동정심을 이용하려는 거라고 교묘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지를 보여주며 기도하는 모습도 눈물도 전부 계산된 연출이라고요. 그래, 나를 속이려고 미리 짜고 하는 거야. 준은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거든요. 만약 저들이 진짜라면, 만약 저 반지가 정말로 자신의 것과 한 쌍이라면 그건 준이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의미했으니까요.
빗물이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준의 정장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뿌리가 박힌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세탁소를 계속 바라봤어요. 해숙과 이솔이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솔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해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직접 대면해야 해.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 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저들의 사기극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 반지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어요. 준은 천천히 세탁소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준은 멈칫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이솔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준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어요.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준은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빗속으로 다시 걸어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준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넌 뭐야? 준의 속삭임이 텅 빈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빗소리만이 차창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세탁소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이번엔 직접 대면해서 모든 걸 끝낼 거라는 걸. 다음 날 오전 준은 민을 불러들였습니다. 민은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어젯밤 비 맞으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강이솔, 오늘 당장 해고 처리해. 그리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고. 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 여자 사물함에서 나온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물로 제출해.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이 나가자 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본 해숙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해. 준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차 준비시켜.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이솔의 집.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감히 묻지 못했어요. 준의 표정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1시간 후 준의 차는 산동네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은 혼자 차에서 내렸어요.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세탁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은 거침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해숙이 다림질을 하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다리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신혜숙이군. 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당신이 훔친 그 반쪽 반지를 당장 내놔. 준의 목소리가 세탁소 안을 울렸습니다. 해숙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입술을 떨었어요. 반지.
반지가. 그때 안쪽 방에서 이솔이 뛰어나왔습니다. 준을 보자 이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내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준은 이솔을 무시하고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해숙은 온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30년 전 당신이 어떻게 그 반지를 손에 넣었는지 알고 있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훔쳤겠지.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준의 말에 해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해숙의 외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솔이 엄마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준은 냉담하게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어요. 반지를 내놓으면 고소는 취하해 주지. 하지만 거부하면 너희 둘 다 감옥에 보낼 거야. 이솔이 준을 노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 반지는 원래 엄마 거였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는 30년 동안 그 반지를 목숨처럼 지켜왔어요. 그게 엄마한테 남은 전부였거든요. 이솔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해숙은 딸의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이솔아, 그만해. 안 돼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해숙이 천천히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펜던트 안에 든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줄게요. 가져가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준에게 내밀었어요. 준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목걸이 안에 반지를 꺼내는 순간 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준은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반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문양이 정확히 대칭이었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을 쪼갠 것처럼요. 이게.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들어 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정말 살아있었군요. 해숙의 속삭임에 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30년 전.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날 밤. 그 사고로. 해숙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준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다시 그 이명이 들려왔거든요. 여자의 비명,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차가 부서지는 소리. 준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이솔의 외침이 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솔이 엄마 앞을 가로막으며 준을 막아섰어요. 그 반지는 엄마의 목숨이에요. 엄마가 평생 지켜온 거예요. 이솔의 절규가 세탁소 안을 울렸습니다. 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손에 쥔 해숙의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은 손에 쥔 해숙의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약지에 낀 반지 옆에 가져다 댔어요. 이게 정말 한 쌍이라는 걸 증명해봐. 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해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가까이 대보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준은 비웃으며 두 반지를 맞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딸깍.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두 반지가 자석처럼
강력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준은 깜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반지들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버렸습니다. 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반지가 결합하자 완전한 원형의 인장이 완성됐어요. 기하학적 문양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하나의 그림을 이뤘습니다. 이게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했어요.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기억의 파편들이 준의 의식을 채웠어요. 1995년 겨울밤, 눈이 내리던 고속도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그녀가 바로 해숙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웃고 있던 어린 딸, 그 아이의 이름은 이솔. 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맞은편 차선에서 갑자기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차가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은 의식을 잃기 직전 해숙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잡아당기는 느낌. 그건 해숙이었어요. 죽어가는 남편의 손에서 반지를 빼려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절반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준의 손가락에 남아 있었어요. 사고의 충격으로 손가락이 부풀어 오르면서 반지가 빠지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였어. 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해숙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날 밤, 눈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여자,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던 그 여자가 바로 해숙이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사고 후에 병원에서 당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신원불명 시신으로 처리됐다고요. 해숙의 말에 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누군가 자신의 신원을 조작했던 겁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았던 거예요. 민희. 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촌 동생 남국민. 30년 전 그날 밤 사고를 설계한 사람. 서류를 조작해서 준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해숙에게는 시신도 돌려주지 않았던 그 사람. 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솔이. 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솔을 불렀습니다. 이솔은 엄마 옆에 서서 준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빠예요? 이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다시 보는 딸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평생 얼음처럼 차가웠던 남자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해숙이 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의 얼굴을 만졌어요. 살아있었구나.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부부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이솔도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겼습니다. 세 가족이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어요. 그 순간 세탁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덤프트럭 엔진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트럭이 세탁소를 향해 돌진하는 게 보였어요. 조심해. 준은 외치며 해숙과 이솔을 밀쳐냈습니다. 다음 순간 트럭이 세탁소 벽을 들이받았어요.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벽이 무너졌습니다.
준은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혀 날아갔어요. 그의 몸이 반대편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빠, 이솔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어 이솔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 딸아. 준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결합된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솔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산동네 골목을 울렸습니다. 이솔과 해숙은 구급대원들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준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혈압 급강하. 빨리.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솔은 응급실 앞에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어요. 해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심했어요. 당분간 침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솔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서해그룹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장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민은 급히 회의실로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회장님이 중태라고 합니다. 당분간 제가 회사를 맡겠습니다. 민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전무님,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준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옆에서 이솔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솔의 목소리에 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파서 표정을 짓기도 힘들었지만 딸을 보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준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 불러. 그리고 보안팀장도. 회장님, 지금은 쉬셔야. 당장? 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1시간 후 법무팀장과 보안팀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준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말했어요. 30년 전 1995년 12월 15일 교통사고 기록을 모두 찾아내. 그날 사고 현장 조사 보고서, 병원 기록, 신원 확인 서류 전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국민 전무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최근 3개월치 전부 확보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사망 신고 서류에는 민의 서명이 있었어요. 신원불명 시신으로 처리한 서류도 민이 작성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의 휴대폰에서 덤프트럭 운전사와 주고받은 대포폰 기록이 발견됐어요. 세탁소 주소로 가. 오늘 밤 10시. 돈은 끝나면 준다. 흔적 남기지 마. 준은 그 기록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이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30년 전에 이어 두 번째로요. 전국 언론사에 이 자료 전부 보내. 그리고 검찰에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가 남국민의 범죄를 보도했습니다. 30년 전 사고 조작부터 최근 살인 교사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민은 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어요. 남국민 살인 교사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민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민을 호송차에 태우려는 순간 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나온 거였어요. 형님, 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는 차갑게 민을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그날 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아. 주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에는 결합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수술로 부푼 살을 제거하고 반지를 다시 끼운 거였습니다. 내가 쪼개놓은 내 인생,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쪼개주마. 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은 고개를 떨구며 호송차에 실렸어요. 준은 휠체어를 돌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솔과 해숙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준의 말에 이솔이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해숙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시간, 서로를 오해하고 아파했던 시간이 모두 지나갔어요. 주는 손에 낀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다시 찾게 해준 축복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준의 말에 이솔과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어요.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준의 속삭임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갈비뼈는 아물었지만 의사들은 최소 6개월은 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이제 작은 사령부가 됐어요. 노트북 세대가 침대 주변에 놓여 있었고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이러시면.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은 손을 저었어요. 시간이 없어. 민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준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서해그룹의 재무장부가 떠 있었어요. 30년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1998년부터 이상한 지출이 보이지? 준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매년 5억 원씩 유령 회사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 회사들 실소유주 파악했나? 네, 전부 남국민 전무의 차명 계좌입니다. 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거야. 총액 계산해봐. 비서실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250억 원입니다. 증거자료 전부 정리해서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동시 제출해. 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솔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준은 또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좀 쉬세요. 몸이 안 좋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솔은 아빠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불러야겠어요. 안 돼. 지금 민의 해외 계좌를 추적 중이야. 조금만 더 하면. 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침을 했습니다. 격렬한 기침에 몸을 떨었어요. 이솔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무리하고 계십니다. 이러다간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해숙이 병실로 들어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당신 제발 좀 쉬어요. 민은 이미 구치소에 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숨겨놓은 증거들이 더 있어. 준의 집념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자신과 가족을 괴롭힌 민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쉴 수 없었어요. 2주일 후 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 민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어요.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좌 동결 신청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될 겁니다. 법무팀장의 보고에 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이 소유한 부동산 목록도 확보했어요. 강남의 빌딩 2채, 제주도의 땅 5만 평, 전부 가압류 걸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해. 준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는 민이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어요. 구치소에서 민은 변호사와 면회를 했습니다. 해외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부동산도 전부 가압류 상태고요. 뭐라고? 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탁 쳤어요. 형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보석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요. 변호사의 말에 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편 준은 마지막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해그룹 이사회를 소집한 거예요. 남국민 전무를 이사회에서 제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유한 회사 지분 15%를 전부 회수합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민의 범죄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준은 휠체어에 앉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응. 이제 민은 빈털털이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유도 없어. 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가 끝나자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이솔이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복수는 그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해요. 엄마도 걱정하시잖아요. 준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솔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과의 시간이었어요.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서해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이솔의 병원 검진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온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왔던 이솔이 마침내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축하해, 딸. 준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몸도 이제 거의 회복됐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이솔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해그룹 기획실 차장이었어요. 더 이상 스파이로 의심받는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이 테이블에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구운 딸기 케이크였어요. 자, 다 같이 촛불 불어요. 세 가족이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불꽃이 꺼지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비서실 직원들도 함께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준은 이솔과 해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원 구석의 벤치로 안내했어요. 너희 둘에게 줄 게 있어. 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3개의 작은 반지가 나타났어요. 해숙이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끼고 있던 그 반지야. 녹여서 새로 만들었어. 준의 말에 이솔이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반지마다 미세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원래 반지의 문양을 3개로 나눈 거였습니다. 수술할 때 내 손가락에서 뺀 반지하고 엄마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합쳤어. 그리고 3개로 다시 만든 거야.
주는 첫 번째 반지를 해숙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 30년 전에 제대로 못 준 결혼 반지야. 이제라도 받아줘. 주는 두 번째 반지를 이솔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야. 우리 가족의 증표지. 이솔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반지를 끼자 딱 맞았어요. 주는 마지막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빼지 못하는 저주의 반지가 아니었어요. 자유롭게 끼고 뺄 수 있는 사랑의 반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준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봄바람이 정원을 지나갔어요. 벚꽃잎이 하늘 안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솔이 물었습니다. 뭐가? 저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 아빠는 정말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랬지. 미안해.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나 봐.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어. 이해해요. 아빠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이솔이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숙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당신, 이제 회사 일 좀 줄여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알아. 사실 요즘 이솔한테 일 많이 넘기고 있어. 준이 웃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 정식으로 후계자 수업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넌 이제 서해그룹의 공식 후계자야. 이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산업 스파이로 몰렸던 그녀가 이제는 그룹 후계자가 된 거예요. 부담스럽지? 천천히 배우면 돼. 아니에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정원을 물들였어요. 주는 자신의 손에 낀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반지.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분리됐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은 기적의 반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이솔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았어요. 반지 낀 손을 카메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세 개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완벽해요. 이솔이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주는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살았지만 오늘만큼 이 도시가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내 영혼이 완성됐어. 준이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해숙이 남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30년 동안 반쪽으로 살았던 것 같아.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빈 껍데기처럼. 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해. 너희 덕분에. 이솔이 아빠의 팔짱을 꼈습니다. 해숙도 반대편에서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없이는 우리도 반쪽이었어요. 세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원 위로 봄빛이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 주위를 맴돌았어요. 주는 손에 낀 반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 축복받은 시간이었어요.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준의 말에 이솔과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정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 석양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은빛사연실이었습니다.